이 두리움이 요거는 이제 fear잖아요. fear, F-E-A-R. 자, 이 F는 뭐냐, false, 거짓된이란 뜻이고, E는 evidence, 증거물이란 뜻이에요. A는 appearing, 뭐 이것처럼 보이는. R은 reality, 실제, 그러니까 실제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 요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죠. 점. 네? 에비던스가 뭐라고? 증거물. 증거물? 네. 아, 증거물? 제가 이게 발음이 예.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증거물. 예. 그러니까 거짓-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어릴 때 귀신의 동굴에 가보면 귀신이 없지 않습니까? 귀신이 없는데 두려움을 왜 느낄까요, 우리가? 실제 귀신은 없는데. 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실적인 그런. 그러니까 실제 귀신이 없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귀신을 머리에 상상하는 거지. 귀신의 이미지나 귀신의 소리나 귀신의 느낌 이런 걸 상상함으로써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앉아 있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비난 비판을 하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 내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부 표현, 상상에 대한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실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마음의 내부 표현을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에 대한 내부 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편안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실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처럼 생각하는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 거짓된 증거물에서 나왔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focus on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거든요. 발표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 발표 뭐 주제라든지 발표 내용이라든지 발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두려움보다 뭐가 생길까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크면은 두려움을 대체를 시키거든요. 두려움이 크면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키지만 열정이 크면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보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에서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어릴 때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아까 우리 선생님도 이제 저랑 상담할 때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할머니가 큰 소리를 질렀거나 또는 뭐 할머니하고 어머니랑 이렇게 말다툼을 했거나 이런 어릴 시절에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감정의식 속에 각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두려움을 모르고 태어나지만 두려움을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기는 어떤 걸 이제 두렵게 생각하냐면은 큰 소리를 두려워하고 하지 마, 그만둬와 같은 금지시하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선생님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지 마, 그만둬 이런 말. 좀씩 들은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이 하지 마, 그만둬라고 했는데 내가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신체 체벌은 경험 있나요 혹시? 뭐 할머니가 참 막대기로 때렸다고 그랬죠. 뭐. 아니요, 엄마가. 엄마가 막대기 때렸다 그래 모기장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두려움하고 연결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억압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제 억압적인 사랑이 잠재의식에 각인돼 버리면은 마치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비슷하게 좀 두려움을 느끼는 환경이 돼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어릴 때의 긴장이나 떨림이나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마치 파블로프 개가 종소리 침 흘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충격적 실패 경험이에요. 충격적 실패 경험.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에 배를 탔다가 뭐 941생으로 살아난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다시 세월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그때 악몽이 돼 살아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처럼 뭐 책을 읽다 들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노래 부르다 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어릴 때의 긴장이나 떨림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충격적 실패 경험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NLP 치료를 하거나 체면 치료를 해야만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조건부적인 사랑이거든요. 조건부적인 사랑. 그러니까 선생님 조건부적인 사랑도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기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또는 말썽을 부리더라도 뭐 학교 공부를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 부모는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제 상벌 체계를 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칭찬을 해주고 부모 가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꾸지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특히나 좀 완벽주의 성향이거나 또는 뭐 꾸지람을 많이 하거나 우리 선생님처럼 또 이제 이렇게 뭐 공무원 부모인 경우에 특히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학교 선생님 또 뭐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가치가 뚜렷하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꾸지람을 하게 돼 있죠. 이를테면 엄마가 이제 막대기 가지고 이제 때렸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내가 모기장 안에 뭐 작은 안 작은 관계없이 이뻐해 줘야 되는데 엄마 말을 안 듣거나 엄마 같이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뭐 때린다든지 이렇게 부지런히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모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어른이 되면 부모 눈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들 눈치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실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조건부의 사랑은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부의 사랑은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 잠재의식에 계속 좀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발표 불안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보기 어떻습니까? 1, 2, 3번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다 그런 것 같죠? 이제 이걸 좀 넘어갈게요. 따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선생님.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작동을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온오프 스위치처럼 우리가 이제 보일러 온도를 뭐 28도에 맞춰 놨다 그러면은 28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편안한 환경에 들어섰을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로 가가지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뭐 새로운 사람 앞에 선다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든지 또 평가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선다든지 이러면 나도 모르게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호흡 상태가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 다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는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남들은 편안한 상태인데 나는 긴장되고 떨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마치 이거는 이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난 것과 똑같죠. 28도 아래에만 불이 켜져야 되는데 온도가 지금 30도인데 불이 켜져 버리면 이거는 고장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제 이 교감신경계가 이제 과민 반응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면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심장이 빨리 뛰고 뭐 소화불량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창자한 변비 설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손발이 차거나 저릴 수가 있고 근육이 긴장돼서 두통, 가슴 압박감, 떨림, 목에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침샘에 입이 마를 수도 있고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거의 다 된다는데. 그럼 선생님은 이제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라고 봐야죠. 자율신경계가 지금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이제 긴장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긴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NLP나 체면을 통해 이제 치료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우 패턴이 잘못되기 때문에 패턴을 깨뜨리고 새로운 긍정적 패턴을 이제 심어드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면 발표 불안이 왜 생겼는지 왜 신체에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걸 이해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볼게요. 극복 전략.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만남의 법칙 제가 적어놨는데 자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있는 이런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즉 선생님을 평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를 100% 공감하고 이해하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또 오픈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남과 거짓된 만남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회생활은 대부분 거짓된 만남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이걸 이제 진아라고 그래, 진아. 우리 뭐뭐 인척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또는 이미지 관리를 하는 모습을 이제 가라고 해요. 가. 그러니까 진아가 있고 가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 활동은 뭐냐면은 뭐뭐 인척하거나 이미지 관리를 하거나 포장을 하는 이제 만남이 되겠죠. 즉 발표를 할 때는 특히나 그렇죠. 내가 긴장하지 않는 척 해야 되고 뭐 완벽하게 잘하는 척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아가 가에 의해서 꽁꽁 감춰져 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원리죠.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이 진화가 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각색이 되다 보면 내 마음도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불안 심리가 될 수가 있고 완벽주의 성향이 될 수가 있고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더 심한 경우에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심지어 조현병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사회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흐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로를 뚫어서 우리 마음도 흘러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실컷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실컷 이야기하는데 굳이 잘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막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기저귀를 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기저귀를 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기저귀에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야 되겠죠. 충분히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데 계속 엄마가 엉덩이 때리면서 너 언제 기저귀 뗄래 이렇게 혼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저귀 떼는 게 더 늦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저귀 떼는데 신경을 쓰니까. 기저귀를 가장 잘 떼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저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도 전혀 상관이 없네. 전혀 문제가 안 되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이제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인데 내가 긴장 떨림 없이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긴장 떨림이나 실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긴장해도 괜찮네. 뭐 좀 실수해도 괜찮네. 말 못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네라는 이런 이제 마음을 내려놔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선생님 따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을 잘하죠. 그렇지 않나요?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쨌든 따님하고 이야기할 때 좀 편안하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가장 말을 잘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따님하고 이야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가장 편안한 사람 앞에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말을 할 때 그때 말을 가장 잘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말을 못하는 단계는 언제냐면은 평가받는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을 할 때도 따님한테 이야기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참 만남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참 만남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참 만남 심리 가족. 자, 우리에겐 두 개의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 하나는 법적인 가족. 법적인 가족은 법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참 만남 심리 가족이에요. 자, 심리 가족은 심리적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런 가족을 참 만남 심리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문제는 이게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속에서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깃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이 깃든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자, 일단 평가를 안 해야 되고요. 판단을 안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공감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마치 밖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어요. 너 왜 사람 죽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는 거죠. 당신이 사람을 죽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 가족이세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죠. 인간은 어떤 심판관의 잣대로서 평가를 할 때 그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심판관의 잣대를 일단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말을 잘하게 되죠. 요걸 이제 선생님이 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요일 날 오면 그렇게 제가 훈련을 하거든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가 바로 첫 만남 치유 스피치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고 좀 말을 못해도 괜찮고 좀 부러운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 문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편안하게 말을 잘하게 될 거예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보통 이제 한 5명, 6명.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하거든요. 카드. 선생님은 나 할 말이 없는데 뭘 말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여기 질문지가 있어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카드 보면은 당신의 외모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 3가지를 말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초저녁 가랑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신 반대의 성, 이제 반대의 성을 가졌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말해보세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점을 가진 멤버가 누구인지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지죠. 이렇게 거의 한 500가지 정도 있죠. 이거는 이제 준비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를 뽑고 질문 읽고 한 1분씩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 올 때마다 한 10번씩 스피치를 시켜요, 제가. 10번. 그래서 아무리 말을 못하는 사람도 한 10번 하다 보면은 그냥 말을 잘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준비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카드 질문지를 읽고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그런 훈련인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지나와 지나이 첫 만남이 된다.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1시간만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금방 친해져요. 왜냐하면 내면과 내면의 첫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내 편을 들어주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단 1시간만 이야기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응원 지지를 받는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막 힘도 생기고 막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충분히 지지를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선생님. 인간은 신체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신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새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물리적인 산소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 심리적으로도 새끼 밥이 필요하고 또 이 산소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산소와 심리적 새끼 밥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누군가로부터 있는 그대로 있게 수용, 존중, 공감, 이해,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생님 자신을 벤츠 자동차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벤츠 자동차인데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그러면 못 가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그 탁월한 위대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면은 벤츠 자동차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선생님 또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사람 앞에 발표하는 게 싫고 나를 표현하는 게 싫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벤츠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이제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러면 막 말을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 훈련하다 보면은 성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아, 근데 타고난 기질에 관계없이 만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선생님이 사람 만나는 게 싫다라는 거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가식적으로 인척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고 선생님 편이 되어주고 선생님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봐봐요. 그럼 에너지를 얻죠.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얻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리적 산소, 심리적 에너지를 첫 만남 심리 가족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또 스피치를 잘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봐요. 사랑. 자, 인원이 뭐 10명, 1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10명,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모여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명, 100명이 부담스럽지 않을 건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면 말하는 게 굉장히 쉽고 편안하죠. 네, 사람이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한두 명이 나를 평가를 하고 나를 비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말하는 게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지지하느냐 평가하느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발산의 법칙. 선생님 만만에 지금 엉어리가 많이 있거든요. 엉어리. 자, 지금 참고 표현하지 않는 게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릴 때 뭐 엄마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재롱도 들고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뭐 착한 아이, 예를 들어서 철이든 아이, 모범적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표현하지 못한 그 에너지 때문에 내 안에 다 억압이 되겠죠. 그죠? 억압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된다는 거죠. 발표 불안증도 화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실컷 나를 표현을 하지 못한 그 에너지가 억압이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축적이 돼 있다. 마치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고여 있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가 많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소리 크게 질러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저녁 때 가끔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 네. 작년까지만 해도 좀씩 밥 먹고 저녁에 네. 이제 천 나가면 아, 산책하러 나가면 산책을 나 소리 질러요? 없을 때 이제 야호 하고 이제 한 번씩 질러요. 답답하니까. 네,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좀 시원해. 후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복식호흡 훈련시키면서 소리 지르게 도와드릴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뭐 토해내야 돼 소리. 그게. 그리고 크게 웃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음. 혹시 웃음 치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웃음 치료도 중요해요. 웃음과 발성을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훨씬 큰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도 보면 이제 뭐 음색은 참 예쁘고 좋은데 소리가 목에서 지금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소리가 목이 아니라 이 쇄골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 한번 허밍 해보시죠. 해보세요. 하나 해보세요. 하나, 둘, 둘, 을 하면서 이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날씨 참 좋아요. 목소리 어때요, 지금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약간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 네, 지금 톤으로 하니까 좀 소리가 굵어지죠. 네. 굵어지면서 소리 좀 커지죠. 네. 힘을 주지 않지만 아마 소리가 좀 커지면서 중후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허밍톤인데 이 허밍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 거고 어쨌든 소리를 질러라. 또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한번 해볼게요. 소리 지르는 거. 네, 세 번째는 뭐냐 대결과 행동의 법칙. 자, 지금까지는 아마 회피를 했을 거예요. 회피. 네. 발표 자리 막 피했을 겁니다. 자,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집니다. 두려움은 대결할수록 줄어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절대 회피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대결을 해야 돼요. 발표할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발표를 하셔야 되고 부담스럽지만은 부담스러운 행동을 반복하셔야 돼요. 이건 행동심리학에서 이제 체계적 둔감화라고 그래요. 체계적 둔감화가 뭐냐면은 아무리 두려운 행동도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은 70%로 줄어들고 뭐 5번, 6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한 20번 이상 반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운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두려운 행동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제 피하지 말고 여기 오실 때마다 이제 발표를 일요일 같은 경우 한 10번씩 반복을 하니까요. 처음 발표할 때는 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불편하면 좀 더 줄어들고 세 번째는 더 줄어들고 아마 10번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쯤 되면은 아마 발표를 아주 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이 느낌을 충분히 반복을 해가지고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이제 착각이죠, 착각. 자, 혹시 그 해병대 군대를 보내면은 아들이 성격이 좋아질까요? 성격 개조가 될까요, 선생님? 사람 나름일 것 같아요. 그 옛날 람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람보. 람보가 베트남전에서는 전쟁 영웅이었는데 미국에 돌아가니까 사회 부적응화가 됐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베트남 전쟁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 죽음의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는 항상 긴장을 했죠. 자, 긴장된 분위기에서 훈련된 것은 패턴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패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만 패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일례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 최고죠. 근데 훈련을 어디서 했을까요? 수천 명 앞에서 했을까요? 한두 명의 코치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했으면은 그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은 뭐냐면 한두 명은 안전한 코치라는 거죠. 안전하게 나를 돌봐주는 코치고 허리에 줄을 매고 안전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똑같은 동작을 충분히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 앞에 나가더라도 피겨 스케이팅을 더 잘할 수가 있었죠. 자, 일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딸을 결혼시킬 때 주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딸 아버지가 주례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주례사를 뭐 일단은 같이 작성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낭독을 하게 만들고 훈련을 제가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여기서는 뭐 교수님 혼자니까 내가 뭐 주례를 잘 하지만 결혼식에는 뭐 200명, 300명이 오는데 그 앞에서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혹시 긴장돼 떨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쌤 생각은 어때요? 1대1로 이렇게 훈련을 한 사람이 결혼식에 가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선생님 말씀처럼은 잘할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중 앞에서 하는 계속 꾸준한 훈련이 더 실제 상황과 동일하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심리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 어쨌든 이제 1대1로 저한테 한 달 정도 훈련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죠. 결혼식장에는 인원이 200명, 300명이 되는데, 그때 또 떨리면 어떡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편안함이 충분히 반복된 상태에서는 수천 명 앞에 가건, 뭐, 수백 명 앞에 가건 관계없이 그는 잘하게 됩니다. 자, 마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을 충분히 연습한 사람은 시내 주행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도 잘하게 되는 것 같은 원리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라. 만약에 긴장되고 떨려서 잘 못하면은 내가 전액 환불을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대신 잘하게 되면은 저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사과 한 박스를 선물해라. 그래서 결혼식 마치고 사과 한 박스를 갖고 왔더라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뭐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다 들어오면서 정말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 선생님, 편안한 환경 속에서 반복을 하면 그게 잠재의식의 패턴 프로그래밍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상황 속에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편함이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왜 그만뒀는지 아세요? 지하철 스피치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신감을 키워주는 건 좋아요. 자신감을 키우는 데 지하철 스피치가 아주 효과적인데, 근데 어떤 패턴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갈 때마다 계속 긴장된 상황에서 어색한 분위기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긴장 어색함이 몸에 패턴화가 된단 말이죠. 이제 뭘 반복하느냐가 중요해요. 편안함을 반복했느냐, 불편함을 반복했느냐, 뭐 두려움을 반복했느냐. 선생님이 긴장되고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마다 계속 긴장되고 떨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긴장,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긴장 떨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패턴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뭘 반복해야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은 편안함을 반복해야 되죠. 편안함. 편안함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뭐 열 사람이 이게 관계가 없이 그게 편안한 분위기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반복된 것은 반드시 패턴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되더라. 이거는 제가 25년을 해보면서 검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많이 반복해라 이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반복하다 보면 잘한다. 그건 그 무식한 거죠. 그리고 일반 스피치 학원이 보통 2개월 회원으로 끝나거든요. 2개월은 패턴화가 되는 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지는 시점에서 그만두는 시점이거든요.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좋아진 다음에 충분히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 패턴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1대1로 반복하잖아요. 그래도 발표 잘합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 중에 그 김영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경남 진주에서 올라오거든요. 저한테 이게 굉장히 코칭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평일에 온단 말이에요. 평일 항상 1대1로 제가 코칭해 주죠. 근데 그분도 똑같이 선생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한테 혼자 이렇게 코칭 받아가지고 혹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그때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한번 해봐라. 1대1 해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해보니까 진짜 잘 되거든요. 와, 교수님 이상해요.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잘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게 바로 패턴의 차이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 잘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대1로 일단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고, 일요일 날 이제 집단으로 또 하시면서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인원이 10명이건 100명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 100명이라는 거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청중이라는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10명, 100명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절대 중요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말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인원이 좀 적으면은 다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제 100명, 1000명이 되면은 100명, 1000명을 다 교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쉽더라는 거죠. 아마 선생님도 아마 그런 걸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결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력 역행의 법칙. 지금부터 선생님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뭘 노력하면 안 되냐면은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긴장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긴장해도 좋다. 떨어도 좋다. 불안해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긴장 떨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긴장 떨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신경 쓰는 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지만은 긴장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이 긴장하는 모습을 하지 말아야지는 두 번째가 된단 말이죠. 마치 이제 도로에 보면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은 뭐가 들어오죠, 눈에? 빨간색 자동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이 떨려. 이게 문제라.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부모에 대한 것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엊그제 제가 이제 동물 치료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럴 때 폭력적이고 막 술주정 부리고 근데 난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술주정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바로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문장보다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것은 이해되시나요? 문장보다 단어에 민감하다. 그래서 모든 말을 긍정적인 단어를 활용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말은 문장은 긍정이잖아요. 실수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수에 신경을 쓰게 되고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각하지 말아야지 더 많은 지각을 하겠죠. 자, 지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제 시간에 와야지.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게 맞겠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살 빼야지 하는데 살이 더 쪄요. 살 빼야지 하는데 살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거든요. 자, 발표 불안도 같은 맥락입니다. 긴장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편안하게 말을 해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편안하게 말해야지.
실수하지, 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뭐 당당하게 말을 해야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역행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선생님 긴장을 허용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긴장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편안해지겠죠. 자, 발표 불안은 강박증의 한 일면이거든요. 강박증이 뭐냐면은 마음에 한 가지에 집착이 되는 거죠. 자,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잘해야 돼. 그 반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강박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긴장 안 하면 좋지만은 긴장해도 괜찮아. 편안하게 말을 해도 되지만은 긴장해도 괜찮아. 완벽하게 잘해도 되지만은 실수해도 괜찮아. 자, 실수하는 것과 완벽하게 잘하는 것을 같이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에 벽이 없어지죠. 자, 시험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합격을 하면 좋지만 뭐 합격 못하면 재수하지 뭐. 합격 못하면 재수하면 되지 뭐. 제1지망에 합격하면 좋지만 안 되면 2지망에 뭐 합격하면 되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발표 불안증의 문제라기보다는 발표 불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신경증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신경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불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7명, 8명은 발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불안에 별로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근데 선생님은 불안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나죠. 실제 우리 방송에 보면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는 처음부터 말을 잘했을까요? 이분이 처음에 씨름 선수 출신인데 그분을 이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경규라는 개그맨인데요. 이경규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너 참 말을 재밌게 잘하니까 내가 방송 MC 되도록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어떻게 내가 MC를 해요? 저 못해요. 근데 이경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가 방송 MC가 돼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 밥 먹여줄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시킨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분도 긴장 떨림 심했겠죠. 근데 이제 그 긴장 떨림을 오버 액션을 하고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액션을 크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극복한 케이스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긴장 떨림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긴장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긴장해도 괜찮아, 뭐 떨어도 괜찮아, 좀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 떨림이나 실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긴장 떨림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긴장 떨림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게 좋을까요? 긴장 떨림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일단은 더 준비를 하게 될 테고.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충 하려는 게 아니고 각성을 하면서 좀씩 하려는 그게 의지력이 더. 그렇죠. 변화에 대한 의지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그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왜 긴장되고 떨리지? 어릴 때 보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뭐 억압적인 환경에서 또는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 때문에 내가 긴장이 되는구나. 그럼 이걸 치료를 하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기를 더 많이 이제 이해하는 계기,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또 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긴장 떨림이 꼭 나쁜 건 아니겠네요. 좋은 점도 있네요. 우리 선생님이 좀 긴장되고 떨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생님을 좀 따뜻한 사람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인간적인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 네, 빈틈 없는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긴장 떨림이 없이 편안하게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약간 긴장 떨림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실수 또한 마찬가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행착오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배운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울 때도 우리가 충분히 실수를 해봐야 되고, 우리 쌤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겠지만 메이크업을 처음 할 때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립스틱을 이제 그릴 때도 이제 처음에는 좀 지우고 다시 그리고 막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들도 뭐 면도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행착오 속에서 어느 순간 기술 능력이 터득이 되는 거지. 갑자기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다라고 볼 때 나쁜 건 아니다. 좋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기가 뭐 그런 말을 배울 때도 충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런 말을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실수, 긴장, 떨림 좀 느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자, 이제 느낌 어때요? 자, 발표 불안 내지는 긴장 떨림 할 때 느낌이 어때요? 완전히 창피한 느낌이 강해요? 아니면 뭐 그저 그렇다는 느낌이 강해요? 아주 창피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럼 좋아요. 만약 선생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문제도 아닌 문제를 너무너무 창피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이건 감춰야 되는 자기만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긴장 떨림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긴장 떨림을 없애는 노력보다는 긴장 떨림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긍정적인 느낌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으세요. 긴장 떨림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뭐 긴장돼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실수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렇게 신경 쓰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것만 가지고도 긴장 떨림이 없어진다. 자, 인지적인 문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집중의 법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중의 법칙은 이제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 떨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말하는 내용, 자, 말하는 주제,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 또는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열정이 생기고, 열정. 그래서 말하는 내용에 신경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하는 내용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얼마 정도 하세요? 뭐 만약 회사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길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많지 않으니까 전에는 네. 여태까지. 네. 혼자 한번 연습하면 집에서 혼자 한 서너 번? 그 정도. 서너 번 정도. 그러면은 준비가 약하세요. 네? 준비가 약하다고요. 서너 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20번 정도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서너 번은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10분을 발표한다면 100분 분량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5분을 발표한다 그러면 50분 분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배를 준비해요. 10배. 내용도 10배를 준비하고 횟수도 10번 이상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말할 내용 내 온몸의 세포를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스피치를 할 때는 이제 이 준비된 스피치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스피치가 있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건 즉석에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준비된 경우는 이렇게 10배를 준비를 해서 충분한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냐면은 자기 전문 분야에 정통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는 명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가는 명강사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죠. 말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무원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업무 관련된 발표를 하죠. 그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배치되는 데는
네. 여태까지 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저는 새로운 업무네. 업무라서 네. 이제 더 부담스러운 거죠. 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내용을 숙지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한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은 대체의 법칙에 의해서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거죠. 큰 감정을 열정으로 만들 것인가, 두려움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키고요. 열정이 크면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하면 열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완의 법칙. 자, 이완. 편안할수록 두려움은 없어지죠. 왜냐면 편안함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편안함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 또 편안함이 있다. 그럼 편안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편안해질 수 있을까 있으니? 편안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내 마음이 편해. 마인드 컨트롤. 자, 호흡.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한두 번만 하더라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 동작을 두 번 정도 반복하는데요. 아랫배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입으로 쭉 숨을 내쉴 때 풍선에 바람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데 혹시 긴장되고 떨렸던 경험이 있는지 보세요. 아마 긴장되고 떨리는 경험이 있었다면 심호흡보다는 뭐 이렇게 휴식 호흡이거나 짧은 호흡을 해줘. 심장이 이제 빨리 뛰는 거죠. 그렇죠. 예. 호흡이 짧으면 긴장되고 떨린다는 이야기죠. 호흡이 길어지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도 저랑 의식적으로 좀 훈련을 좀 많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분리와 연합의 법칙 이제 저들을 만나면 이제 체면 NLP를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연합과 분리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연합은 뭐냐면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내가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그런 상상 기법을 연합이라고 해요. 분리는 뭐냐면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상 기법을 분리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은 뭐 과거에 떨었던 경험, 긴장했던 경험은 연합이 좋을까요? 분리가 좋을까요? 분리가 좋겠죠. 앞으로 내가 뭐 발표를 잘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 이거는 분리가 좋아, 연합이 좋아요? 연합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좋았던 경험, 뭐 자신감의 경험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문했는데 그런 경험은 연합이 좋을까요? 분리가 좋을까요? 연합이 좋겠죠. 잘 이해를 하셨네요. 이 연합 분리 기법을 제가 이제 계속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좋았던 것을 계속 감정을 키워주고 뭐 긴장이나 떨림이나 또는 불안했던 경험 이런 것들 이제 감정을 계속 없애버리면서 마음을 탁월한 쪽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뭐 결국 치료라는 거는 분리연합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을 통해서 제가 암시를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체면은 암시가 잘 통하는 피암시성의 상태를 체면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게 지금 각성 상태에서 귀로 듣는 거하고 체면 상태에 듣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체면 상태에서는 똑같은 말도 아주 강하게 잠재의식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체면 암시를 제가 공식으로 시켜드릴 텐데 또 제가 녹음을 해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듣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거든요, 선생님. 정체성의 변화. 뭐 나는 뭐뭐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인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발표를 잘한다. 나는 발표를 잘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한지, 나는 발표를 잘 못한다. 나는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린다. 이런 느낌이 강한지, 이걸 이제 바꿔야 돼. 지금은 부정적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여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는 많은 사람들 없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에서 말이 술술 잘 나오고 있다. 나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발표를 즐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느낌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본능, 충동 상태에서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발표와 관련된 정체성은 완전히 긍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체면 암시가 들어야 돼요. 체면 암시.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9번. 어쩌면 이 9번이 가장 뭐 중요한 법칙일 수도 있는데, 스님을 사랑할수록 발표를 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선생님 몇 퍼센트 사랑하시죠? 선생님 100 중에 몇 퍼센트? 한 60? 자,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40%인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시죠, 선생님? 지금 이런 면도 그렇고 한 70, 네, 70% 정도? 30%가 이제 이런 면이든 네, 선생님은 지금 발표를 못하는 나 자신 싫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는 발표를 못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비록 나는 발표를 잘 못하지만 난 발표뿐만 아니라 이제 회피하고 이제 이게 선생님의 모든 걸 사랑해야 돼요. 부분만 사랑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잘하는 것도 사랑하고 부족한 것도 사랑하고 지금 나의 재능도 사랑하지만 나의 컴플렉스도 사랑하고 과거에 좋았던 경험도 사랑하지만은 힘들었던 경험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늘에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어둠이 필요하겠죠. 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둠도 사랑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날씨로 본다면 맑은 날씨, 비 오는 날씨, 추운 날씨, 뭐 눈 오는 날씨, 다양한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날씨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맑은 날씨만 있으면은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이 되겠죠. 선생님이 잘하는 모습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상대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지구란 이 세상 자체가 상대적인 세상이에요.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예?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있고, 날씨가 추우면 따뜻함이 있고, 정반대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반대가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컴플렉스라든지 자기의 단점이라든지 자기의 문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물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를 사랑함으로써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문제가 싫어서 없애는 것보다는 이 문제도 참 괜찮아. 문제가 나쁘지 않아. 문제도 사랑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문제가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암 환자가 제가 치료를 하는데요. 왜 난 암에 걸렸을까?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암을 원망하는 사람은 대개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암에 걸린 게 많이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암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암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설명했죠. 이 전기 퓨즈와 같다. 암은 퓨즈가 내려갔을 때 퓨즈를 원망하면 될까요? 자, 퓨즈가 내려가면서 퓨즈는 어떤 신호를 보내잖아요. 자, 전기 과부하라든지 전기 누전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퓨즈가 내려간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퓨즈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퓨즈는 감사한 일이니까. 암도 퓨즈처럼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너무 직진만 하지 말고 옆도 보고 좀 뒤도 보면서 인생을 살아라. 따뜻한 가족에 대해서 더 큰 사랑을 좀 나누어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어떤 좀 의미를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암이라면 암은 감사한 일이에요?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발표 불안도 같은 걸리거든요. 발표 불안. 발표할 때 긴장 떨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릴 때에 치료되지 않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으니까 그 내면 아이를 치료를 하면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발표 불안이라면은 불안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냐면은 사랑하지 않을 모습이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근데 우리 이분법적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남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감추게 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선생님 나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건데 이 마음을 키우게 되면 발표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죠. 왜냐 발표를 못하는 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발표를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내가 좋은데. 그래서 마음의 통제권을 내가 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만난 순간부터 이제 어떤 걸 훈련해야 되냐면은 여기 벽에 붙여놨죠.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저 말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 뭔가를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야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다. 발표를 잘해야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긴장 떨림이 사라져야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긴장 떨림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선생님은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선생님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예. 그 마음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죠. 그게 세뇌가 되도록 체면 암시를 통해서도 상담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그냥 긴장 떨리면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 떨리면 신경 안 쓰면 신경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 떨리면 신경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경정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신경을 안 쓰는 순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 떨림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긴장 떨림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긴장 떨림이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겠지만 잘 느낌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랑 계속 이제 치료 작업을 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마 어느 순간에 선생님 자신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참 내가 예쁘구나. 정말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도 쉬워지고, 아니 말을 하고 싶어지고, 또 사람도 만나고 싶어지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당연히 스피치는 힘들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프로그래밍의 법칙은 뭐냐면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바로 반복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선생님. 반복. 프로그래밍은 두 가지 차원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마음의 이제 NLP 체면을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어떤 패턴을 심는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프로그래밍은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내 몸이 체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체득. 내 몸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을 해야 된다. 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정도 반복을 해야 될까요? 몸이 체득을 하려면 얼마 정도 반복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기간이요? 기간도 좋고 횟수도 좋고. 그냥 편안하다는 느낌 이제 이게 자연스럽다는 게 느껴지고 2, 3개월은 기본이고요. 이제 저를 일단은 개인 지도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집단으로 작게 오더라도 10번 이상을 오셔야 된다 그죠? 21번은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간이에요. 몸이 체득을 하는데 21번. 21번을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개인 지도로 일주일에 2번, 일요일 한 번 하면 3번이네. 그러면 한 달이 4주죠. 그럼 3, 4, 12 이해가 되겠고 2달 정도 하면 되겠네. 2달. 2달이면 프로그래밍이 되겠네요. 그래서 21번을 일단 무조건 빨리 채워라. 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